저거 조미향이에요. 나선애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조미향 나쁜 년. 저 남자 기철 씨 맞아요. 내 남편이 틀림없다고요. 선애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좁은 파출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애의 가슴 속에서 놀람은 순식간에 뼈를 깎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폭발한 것입니다. 선애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잡아주세요. 조미향 당장 잡아주세요. 선애는 당장이라도 화면 속으로 뛰어들 것처럼 몸을 들썩였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것만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선애는 자신의 가슴 등뼈를 쥐어뜯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오열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곁에 서 있던 아들 공정한과 공대한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늘 차분하고 인자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토록 처절하게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형제의 심장도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정한이 얼른 다가가 떨리는 선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반드시 아버지를 모셔올게요. 정한이 선애를 붙잡으며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대한 역시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정순경과 김 소장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미향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순경의 재빠른 손놀림으로 조미향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모니터 위로 낡은 기록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미향에게는 실제로 조문식이라는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월선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헐벗은 달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남매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일찍 부모를 여의고 단둘이 지내온 처지였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남매는 주위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싸움을 일삼던 이들이었습니다. 주변 평판은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험악했습니다. 그러다 정확히 30년 전의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매는 살던 고향을 급하게 등졌습니다. 그리고 성담시라는 아주 낯선 도시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야반도주를 하듯 흔적을 지우고 떠난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순경은 서류를 꼼꼼히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록이 끊긴 시점이 공기철 원장이 사라진 때와 일치했습니다. 김 소장은 담배를 피우려다 말고 턱을 괴었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의문이 감돌았습니다. 이상하군요. 자신을 조문식이라고 밝히며 어제 공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진짜 공기철 원장님이라면 진짜 조문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의 신분이 통째로 세탁된 겁니다. 김 소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파출소 벽을 울렸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분 세탁이라는 말에 정한과 대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가두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였습니다. 정순경은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정황이 명백합니다. 신분 도용과 감금, 폭행 혐의가 짙어요. 우선 공 원장님의 신변 안전을 위해 조미양의 위치를 파악하고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정순경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당했을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이라는 모진 세월의 베일이 막 벗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담시 외곽의 외딴 곳에 자리 잡은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조미양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손톱을 깨물며 거실 바닥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공기철이 길가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공명정대한 의원의 공정함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조미양의 눈빛은 순간 흡사독사처럼 차갑고 매섭게 변했습니다. 영감탱이가 감히 누굴 속이려고 들어? 요즘 들어 왜 이러는 거야? 사람극장 본 뒤로 그 집이 자꾸 낯이 익어서 그래. 공기철이 힘없는 목소리로 듬성듬성 대답했습니다. 조미양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공기철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오빠는 전구 갈다가 넘어져 머리 다쳐서 기억을 잃은 거라고 했지? 당신이 그럼 의사라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해. 조미양은 차갑게 쏘아붙이며 공기철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그러고는 방 한 구석 탁자 위에 놓여있는 약봉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약은 먹은 거야? 오빠 살고 싶으면 약 챙겨 먹으라고 했지? 얼른 먹어. 조미양은 매서운 손길로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공기철의 턱을 손으로 억지로 벌렸습니다. 쓰디 쓴 알약들을 공기철의 입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공기철은 조미양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척하며 꿀꺽 침을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미양은 공기철의 목젖이 움직이는 것을 뚫어지게 감시했습니다. 공기철이 약을 삼킨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미양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서며 철컥 소리가 나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미양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몇 일 동안 조미양이 바깥일로 집을 비운 사이가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공기철이 약을 건너뛰고 거르는 일이 잦아졌던 것입니다. 약을 먹지 않자 공기철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주변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어렴풋이 머릿속으로 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먹이는 건 몸에 좋은 약이 아니다.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독약이다. 속마음으로 확신이 서자 공기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미양이 방을 나가고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공기철이 움직였습니다. 공기철은 혀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알약들을 바닥에 뱉어냈습니다. 침과 섞여 반쯤 녹은 알약들이 바닥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공기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을 짚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깊게 팬 주름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나는 조문식이 아니다. 내 가족이 저 너머에 있다. 이런 본능적인 외침이 공기철의 뇌리를 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이곳을 반드시 탈출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고 진짜 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쥔 공기철의 가슴이 거차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탈출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공기철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안개가 지면에 낮게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공기철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미양이 밤새 술을 진탕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거친 콧꼬리 소리를 확인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철은 소리내지 않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창문의 한쪽 방범창이 녹이 슬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듯한 통증을 참으며 방범창을 뜯어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창문 틈 사이로 공기철은 몸을 겨우 구겨 넣었습니다. 마침내 마당으로 빠져나와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밝았고 잠에서 깬 조미양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 공기철의 방문을 열었다가 방이 빈 것을 보았습니다. 뜯겨나간 창문을 본 조미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이 뒤집힌 조미양은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조미양은 동네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조문식, 어디 갔어? 조미양은 사방에 대고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길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이 또렷해진 공기철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공기철은 낡은 담벼락 뒤와 전신주 사이로 몸을 기민하게 숨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자락을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조미양이 숨을 헐떡이며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공기철은 대로변을 향해 무작정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빈 택시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필사적으로 도로 한복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택시 한 대가 앞길에 멈춰 섰습니다. 공기철은 문을 열고 허겁지겁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습니다. 운전기사를 바라보며 공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슴속에 유일하게 각인되어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기사님, 공명정대한 의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한편 CCTV 속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후 병원으로 돌아온 나선혜와 공정한 공대한 형제는 거대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로 흐르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선혜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정한과 대한 역시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주먹만 쥐었습니다. 그때 정순경이 긴박하게 병원 유리문을 열고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문식의 상세 정보가 담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경의 이마에는 다급하게 뛰어온 듯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공 원장님, 조미양의 친오빠 조문식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자는 정가가 20범이 넘는 악질 범죄자입니다. 사기, 도박은 물론이고 중한 성범죄 전력까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정확히 30년 전부터 이자의 범죄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다는 점입니다. 정순경의 말에 대기실의 온도가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 소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빼앗아 들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30년 동안 악질 정가자가 갑자기 개과천선을 했다? 아니죠. 사람이 바뀐 겁니다. 조미양을 빨리 잡지 않으면 지금 공 원장님 곁에 있는 아버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김 소장의 거친 목소리가 병원 벽을 타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까지 위험해진다는 말인가요? 정아는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의사로서 남의 병만 고칠 줄 알았지.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어디서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밀려드는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정한의 온몸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선혜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병원의 유리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서늘한 바깥바람이 밀려오며 대기실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신발은 다 닳아 있었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공명정대한 의원 맞나요? 저는 어제 전화했던 조문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성의 갈라진 목소리가 조용한 병원 내부에 낮게 깔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니터 화면으로만 보았던 평생을 꿈에도 그리던 그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아 가냘퍼졌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기철 씨. 나선에는 이성이 마비된 채 기철에게 날아가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혜가 눈물 범벅이 된 손으로 기철의 거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철은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거대한 정신적 자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철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30년 동안 약물로 억눌려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뇌리를 강타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한과 대한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기철을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진료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기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아는 급히 청진기를 대고 아버지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철의 낡은 점퍼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조잡한 약봉지가 정한의 눈에 띄었습니다. 정한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 속 알약들을 꺼내 코를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한 구석에 있는 시약으로 급히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얼마 후 성분 결과를 확인한 정한의 얼굴이 분노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유통되는 강력한 정신약이야.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뇌 기능이 마비되어 기억력이 극도로 감퇴하고 하루 종일 나른하고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돼. 심하면 영구적인 뇌 손상까지 오는 아주 위험한 독약이라고. 조미향 그 악마 같은 년이 우리 아버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30년 동안 이 약을 먹인 거야. 정한은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찬 분노에 김 소장과 정순경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 소장은 정순경에게 조미향이 눈이 뒤집혀 이곳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니 여기를 사수해라라고 낮게 당부했습니다. 자신은 형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병원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공정함과 공대안의 정성 어린 수액 처치와 간호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기철의 체내에 쌓여있던 약 기운이 점차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몽롱했던 기철의 눈빛에 마침내 맑은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킨 기철은 눈앞에 있는 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늠름한 두 아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선혜야, 정하나, 대하나.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온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차린 기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동안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밀실 속에 갇혀있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기철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마침내 그날의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당시 공기철 원장은 가방을 챙겨 병원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한 통의 절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하게 우는 조미향이었습니다. 조미향은 자신의 오빠 조문식이 산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낙상 사고를 당해 다리뼈가 허옇게 부러졌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 정식 병원에 갈 처지가 못 되니 제발 왕진을 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목소리를 기철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기철은 깊은 밤 왕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외딴 월선동의 음침한 조미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미향이 말한 사고에는 아주 추악한 내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조문식은 외딴 산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구인옥을 발견하고 몹쓸 짓을 범하려 들었습니다. 구인옥은 짐승 같은 조문식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격렬한 과정에서 조문식은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가파르고 날카로운 돌이 가득한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그 바람에 조문식은 다리를 크게 다쳐 피를 흘렸습니다. 구인옥은 그 틈을 타 구사일생으로 어둠 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집 앞까지 엉금엉금 기어와 쓰러진 오빠를 본 조미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만만한 공기철 원장을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공기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미양의 어두컴컴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바닥에는 조문식의 부러진 뼈가 살을 뚫고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기철은 숨을 몰아쉬며 조문식의 엉망이 된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상처의 형태를 살피다 보니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굴러떨어진 상처가 아니라 사람의 손톱 자국과 핥힌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기철은 치료를 멈추고 조문식을 엄하게 다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흔적이에요.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기철의 단호한 말에 방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자격지심이 발동한 조문식은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날까봐 덜컥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순간 눈이 뒤집힌 조문식은 곁에 있던 무거운 노쇠 재떨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방비 상태였던 공기철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철은 어두운 방바닥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장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 조문식은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전 재산을 챙겨 야반도주하려 방을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채 폭우가 쏟아지는 빗길을 허둥지둥 달리던 조문식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근의 가파른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조미양은 뒤늦게 오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폭행하고 빚더미에 앉히며 괴롭히던 오빠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조미양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미양은 오빠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 남몰래 암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방 안으로 돌아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공기철을 보았습니다. 기철은 겨우 깨어났지만 충격과 심각한 뇌 손상이 온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았습니다. 조미양은 기철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며 거짓 기억을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오빠, 정신이 들어? 오빠 이름은 조문식이야. 나 몰라. 오빠 동생 미양이잖아. 조미양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미양은 공기철을 조문식으로 완벽하게 둔갑시켰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도시 성담시로 밤을 틈타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기철의 타고난 손재주를 이용해 밤낮으로 옷을 수선하며 돈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철이 혹시라도 제 기억을 찾을까봐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매일같이 정신을 좀먹는 하얀 약을 처방해 먹였습니다. 결국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노예로 부려왔던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 나는 조문식이 되어 있었고 그 여자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해져서 반항할 수 없었다. 공기철에 피 맺힌 고백이 진료실 안에 느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공씨 가족들과 정순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냐며 경악했습니다. 진료실 안은 거친 숨소리와 조미양을 향한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진료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정순경의 무전기와 전화기가 동시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릉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하던 병원 안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정순경이 서둘러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소장의 다급하면서도 승리에 찬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순경, 조미양 잡았죠. 성담시에서 도망치려고 터미널에서 서성이던 걸 우리 형사들이 포위해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어. 지금 인근 파출소로 압송 중이다. 김 소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잡았답니다. 정순경의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선 애가 자리에서 번뜩 일어났습니다. 선혜의 눈에는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조미양을 봐야겠어. 내 남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악마 면상을 봐야겠다고. 선혜는 움켜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선혜의 서슬퍼런 기세에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정한과 대한도 아버지를 정순경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분노로 가득 찬 어머니를 호위하며 인근 파출소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파출소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딱딱했습니다. 조미양은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요? 난 평생 아픈 오빠 수발 들며 착하게 산 죄밖에 없다고요. 조미양은 오히려 형사들에게 빽빽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그 뻔뻔한 목소리가 취조실 벽을 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파출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나선혜가 들이닥쳤습니다. 선혜는 앞뒤 재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유도 신문이나 복잡한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혜는 눈이 뒤집힌 채 곧장 조미양에게 화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조미양의 멱살을 두 손으로 한 번에 움켜잡았습니다. 조미양, 내년이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30년을, 무려 30년을 우리 기철 씨를 숨겨두고 약을 먹여?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우리 약국을 드나들며 내 앞에서 웃어? 넌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년이야. 선혜의 목소리가 파출소 천장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혜는 조미양의 머리채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가슴속에 30년간 켜켜이 쌓인 피 맺힌 한을 사정없이 토해냈습니다. 내 남편 불쌍해서 어째. 그 고운 사람 정신을 다 망가뜨려 놓고. 흐윽. 선혜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조미양을 때려 부수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30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겪은 지옥 같은 고통도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원통해 선혜의 오열은 파출소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미양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매만지며 도끼 어린 눈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공기철이든 조문식이든 내 덕에 30년 동안 밥 세끼 꼬박 먹고 살아있는 줄 알아. 내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인간이야. 조미양은 끝까지 입술을 실룩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조미양의 끝없는 뻔뻔함에 파출소에 있던 모든 이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정아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누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조미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하지만 매서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조미양, 당신이 아버님께 먹인 약봉지와 성분 분석표, 그리고 감금 폭행의 증거가 차고 넘쳐. 당신은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썩으며 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내가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조미양의 추악한 범죄가 마침내 세상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엄중한 조사 끝에 조미양은 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조문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은닉 혐의가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거기에 공기철 원장에게 저지른 상해와 불법 약물 투여 혐의가 모두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조미양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독했던 아기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병원에 남겨진 숙제는 무거웠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에 가라앉은 공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공기철 원장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강제적인 세월의 공백은 그리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약물로 인해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일은 아득한 등산과도 같았습니다. 아들 정아는 아버지 공기철을 치료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의사로서 가진 모든 지식과 정성을 아버지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대안 역시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철의 약해진 관절과 굳어진 근육을 위해 매일 물리치료를 도맡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예전처럼 다시 든든하게 걸으셔야죠. 대안의 진심 어린 응원에 기철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철에게 가장 큰 치유의 약은 아내 나선혜의 사랑이었습니다. 선혜는 기철의 거친 손을 잠시도 놓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선혜는 부엌에서 30년 전 기철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선혜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하나씩 짚어가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보냈던 그 모진 세월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정한이 의대 합격했을 때고요. 이건 대안이요. 당신이 없었지만 당신이 뿌려둔 사랑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선혜의 잔잔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방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던 기철의 눈가에는 왈칵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당에 푸른 싹이 돋아나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넓은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었습니다.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져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진 날이었습니다. 기철은 마당 의자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기철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거나 몽롱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을 따스하게 치료해주던 인자한 의사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에 돌던 거뭇한 생기도 사라지고 온화한 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철은 마당 가득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선혜와 든든하게 자라준 두 아들 정한과 대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김 소장과 정순경도 곁에 섰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가슴 가득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모두의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이 억울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내 곁에 돌아와 준 당신들과 여전히 나를 기억해 준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제야 내 진짜 이름을 찾았고 진짜 삶을 처방받은 기분입니다. 기철의 진솔한 고백의 선혜는 기철의 어깨를 지시지탱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아주 단단하게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가슴으로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조미향이라는 거대한 악연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진정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독약보다 강한 사랑의 힘이 기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렇기에 공씨 일가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주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